자, 오늘 할 내용은 교과서 112페이지 개화 정책의 추진입니다. 활동지는 16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1번 생각열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았나요?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느꼈나요? 네,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법한데 이 글이 왜 생각열기로 제시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수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금 배우는 내용은 개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화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의 정의상 어떤 내용이었나 살펴보니 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이 개화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화, 즉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 누가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고종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바로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었죠? 네,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동안 정치를 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고종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종과 개화 정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먼저 통상 개화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개화론, 즉 개화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살펴봤을 때 여러가지 사상이나 문물,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그 앞에 붙은 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예전에도 했었는데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서로 통한다. 어떤 물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들이었습니다. 즉 통상 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간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러 새로운 문물이나 제도들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 개화론이고, 그러한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통상 개화론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 문을 열고 새로운 문물들, 제도들을 받아들이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종 때부터 등장하였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북악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시원이나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즉 북악파,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청이었습니다. 즉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오랑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런 그 나라의 제도, 문물, 사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과거의 북악파였고, 지금 그러했던 북악파의 사상들이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박규수라든지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 문을 적극적으로 열고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졌던 통상 개화론자들은 당시에 정치를 하기 시작했던 고종의 뜻과 맞물려서 함께 여러 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상이라고 하는 것, 즉 나라 간에 서로 물건을 파는 일들, 즉 나라 문을 여는 일이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광화도 조약을 통해서 나라 문을 열게 되더라. 자, 그렇게 하면은 통상 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통상과 계화 중에 통상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계화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계화파들은 개항 이후에 각종 여러가지 계화 정책들을 추진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각종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계화 정책이 조선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통리기무학문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리기무학문이라고 하는 기구는 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세워진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계화파들은 고종과 함께 통리기무학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개혁정책, 계화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계화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니 먼저 첫 번째로 수신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76년, 1880년 두 번에 걸쳐서, 물론 그 뒤에도 더 있으나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냐라고 하니, 첫 번째로는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고 계화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에 파견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체결되었던 강화도 조약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 일본을 찾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수정은 되지 않고 이 당시에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국내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존에 존대하던 군대 오군령을 통합하여 2개의 영을 설치를 하였고, 또한 새로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기군은 일본 교관이 훈련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한 번 더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발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냈던 수신사와 왜 이름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보냈던 조사 시찰단은 몰래 보냈기 때문에 그 의미, 수신사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화정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하여서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이나 군사훈련법에 대해서 배우게 오도록 하여 파견하였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던 이유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도 보빙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은 활동지를 통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를 보시면은 2번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13페이지, 즉 기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13페이지 조사 실찰단에 관련하여 한 페이지를 들여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